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의 박민영 음, 앵커 나와 있습니다. 자칫 보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이죠? 패션이. 같이도 안 봐도 아유, 어, 그래서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꽃을 달고 그렇죠. 오셨어요? 네. 저는 봄이고 여긴 가을입니다. 어쨌거나 아, 환절기 건강 아, 조심하시고요. 그니까요. 제가 오늘 약간의 감기 기운으로 코가 맹맹한데 네. 청자분들께 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방송했을 때 그때도 코맹맹이었거든요. 누가 댓글에 이건 그냥 섹시하다고 요, 누가 예. 올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영이에요. 이번 한 주 이슈 살펴보도록 명재님, 진원님 오셨어요. 방금 전에도 생방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그래도 뭐 증시로 주 봤을 중반 때는 지나가면서 조금은 회복하고 근데 사실 이분들이야 시장이 좋든 나쁘든 알아서 잘하실 알아서 거. 하는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부터 좀 하나하나 체크하고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증시에 주요 이슈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뒷단에 조금 아이템이 길게 갔는데 네. 오늘은 앞단에 아이템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한글날 연휴 껴있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개장을 맞았잖아요. 네.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죠. 이게 또 주요 이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초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LG전자, 삼성전자, LG엔소 이렇게 대형 형님들이 실적을 생각보다 괜찮게 내줍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괜찮게 가는 서프라이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의 수치로만 봤을 땐 과거 뭐 대비 그렇긴 약한 하지만 하지만 예.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들로 인한 낙수 효과가 있었고요. 자, 밤 사이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데이터 있었고 지금 시장의 키인 국채금리 이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근데 나 갑자기 든 생각이 음. 한 분기에 10조씩 벌던 삼성전자였는데 2조 4천 와 이러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이, 자, 중동 쪽으로 가보죠. 다들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하면 결국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네.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가자 지구에 보복을 했습니다. 이 두 곳은 사실 산유지가 아닙니다. 주요 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만의 문제는 어차피 화약고로 불렸던 지역이어서 음, 어찌 보면 국한되게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갑작스러운 공격이기도 했고 네.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퍼지면서 시장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로이터, 혹은 워싱턴 포스트 등등에서 미국 언론이 좀 지속적으로 이란이 그 하마스의 뒤에 있다라는 배후설을 제기합니다. 네. 물론 미국 국방부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그렇지만 이번엔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확전이 될까봐 이제 시장은 계속 공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차피 이스라엘 지원으로 명확하게 노선을 밝혀둔 상황이고, 그런데 이란 측에서 만약에 개입한 증거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원래도 이제 이란에 좀 지원을 받았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기술적 지원이든 뭐 자금적 지원이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뭐 이제 언론에 따라서 내용이 좀 계속 달라지곤 있는데 일각에서는 1년 전부터 여기 가서 이미 훈련 캠프를 다녀왔다 이런 보도 등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뭐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확전의 가능성 굉장히 낮게 쳐줬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 그들의 업적을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리아 공항도 공격하고 해서 쉽게 단기전으로 끝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이번엔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평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네, 근데 또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하고 인질들을 잡아가면서 그 영상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퍼지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영상들이 퍼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시장 반응을 보면 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뭐 유가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 갑자기 좀 안정화가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미국이나 이란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 뭐 각각 우리는 누구 편이야라고 선언은 했는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더 뭐 보강해 주거나 앞에서 이렇게 뭐 싸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시장, 뭐 금리, 그다음에 유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우리가 이 부분은 해외 기사를 통해서만 상황들을 전달받을 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좀 결이 다른 기사들이 좀 나와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생각해 보면 뭐 댓글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거 처음에는 2주 안에 끝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3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곧 있으면 아직까지 이제 2년 채우겠어요. 네, 2월 아직까지 싸우고 오면은.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악재인데 호재로 받아들였냐면, 한동안은 국채금리 상승에 너무 시장이 초점이 맞춰져 네.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럼 미국의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시장은 환호했던 건데, 한동안 미국 국채가 좀 유달리도 국채금리가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 이유가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이슈로 인해서 국채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쪽에서도 조금 수급적인 풀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결국 다 필요 없고 국채금리 하나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환율하고. 네, 지금 저기 차트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고요. 옆에 게 코스피 3개월 추이입니다. 네. 4.6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코스피고 뭐 미국장이고 다 내려왔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5% 목전에서 좀 내려오니까 지수가 또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 밤에 이제 밤사이 새벽에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뛰었고요. 그래서 증시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결국 뭐 다른 이야기를 찾아가며 스토리를 붙이기보다는 그냥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 지지난번인가 그 주간경제 라이브 와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리했었죠. 네. 보여주시면 미국의 뭐 수급 이슈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미국 국채 매수 국가가 줄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 일본도 중국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면서 그러면 더 높은 금리로 결국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 국채 인기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더더욱 많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소들이 사실 국채금리에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주 후반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안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옐런 장관과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만남을 가진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 11월에 정상회담이 언급이 된다면 거기 가서 우리 국채 좀 사줘 이렇게 미국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좀 안정 찾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다만 돌아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모든 판은 다 깔아놓은 상태인 네, 것 특히 같고. 중동 리스크 불거지니까 갑자기 둘이 엄청나게 온건한 뉴스들을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오피셜만 나오면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은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분쟁 이후로 좀 기사회생하는 듯한 느낌?
좀 살아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사실 얘네 코가 석자라 네, 중국과 어떻게 또 협력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CPI 얘기 안 해주세요? 깜빡했네요. 네, CPI가 과거처럼 간만에 나왔잖아. 그렇게 시장에 그렇지,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더라도 좀 없다 예. 보니까 이렇게 잊을 수도 있네요. 근데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입에서 매파적 발언 또 나오면 또 금리 올라가는 거라. 그렇죠. 예. 근데 CPI는 시장의 예상이 3.6이었는데 3.7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요 IB에서 전부 다 3.6 내다봤고요.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았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조금 처음에 움찔했었죠. 그런데 이제 근원 CPI가 그래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네. 요 정도 내용은 예상했던 거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주거비 데이터가 워낙 끈적한 물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시각은 있었으나 사실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CPI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연준 인사들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조금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 왔다라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봐야죠. 일단 11월은 동결 쪽이 압도적이고 12월에 어떻게 할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한번 시장에선 예상하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연초에 인하 전망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근데 많이 갈리더라. 내년에도 인하 없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같이 이제 인하 들어간다라는 데도 있고 이건 정말 갈리는데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냥 쑥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미국 주거비가 왜 계속 오르는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 지난주에 썼던 스테이풋. 역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보안과의 스테이픈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구글에서 또 엄청 정보 털렸던 정보 털릴 거죠? 그죠? 네. 털렸다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보안주가 또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칭찬합니다. 주간 경제를 보시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이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박민영 앵커. 네. 이제는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밝히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장난에 이제 네네. 맞장구를 치는 거죠. 잘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일단 일정 체크해야 돼요. 네.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JP모건, 블랙록, 네. 시티그룹 금융주들 실적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국 기업들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뭐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0월 18일에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빅테크 쪽도 쭈르륵 나오니까 제일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 꼽으시겠죠? 11월 21일까지 계속 저희 여기 주간경제 오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요 시계열을 좀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일라이릴리가 더 눈에 띈다. 그러니까 그럼. 요즘에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연초에 비만 당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그건 다 했죠, 모두. 그거 좀 빨랐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내가 일라이릴리도 나의 아니 그게 아니라 계획하에. 당뇨라는 트렌드에 주목하겠던 게 작년부터였다. 왜 젊은 당뇨에 내가 해당하지 않을까? 그 건강 걱정이 있어서 작년 주간경제에도 내가 한 번씩 힌트로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주간경제를 보시면 되는 칭찬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6개월 이상을 앞서 나가는 칭찬합니다. 로봇, 당뇨 이런 쪽은 열심히 보고 있었지요. 네네. 그런데 코프로는 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엊그제 만났을 때 마이너스 50%짜리 손절하셨다고. 그렇죠. 제가 아니고 저의 직계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 진호님 기억하시네. 콜라 이야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로콜라 예찬론을 한창 펼쳤던. 그건 올해고 작년에 내가 작년에? 방송에서. 알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낄낄빠빠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경제 이슈로 가겠습니다. 앞서 봤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결국 중동 전쟁 우려가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경제 이슈였죠. 오, 로보월드 관람하러 가셨대, 병재님. 대동께 정말 괜찮았었나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아니 워낙 로봇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 병재님 혹시 뭔가 투자 힌트가 있다면 네. 올려주시고요. 커트 장난 아니네요. 네, 중동 전쟁 우려가 사실 경제 이슈이고 거기서 좀 섹터 얘기를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전쟁 배경으로 많이들 추정하는 것이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가 수교를 맺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견제한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이란이 본인 국가의 입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중동 분석가들 통해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로이터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사우디 그리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란의 배후설이 지금 주장되고 있는 거고 뭐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 없고 이란 측에서는 계속 아니다. 뭐 미국 내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이걸 쉽게 끝낼 여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시리아나 혹은 레바논이나 하마스 측, 가자 지구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지상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앞서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도 말씀 주셨지만 러우 전쟁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 중동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그리고 사망하고 뭐 납치되고 시신이 즐비한 영상들을 전 세계 국민들이 다 SNS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뭐 각 국가 리더들한테도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죠. 내 국가를, 내 국방을 지켜라 쪽으로. 그래서 결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섹터 내에서 주로 피해 섹터가 많기는 합니다만 수혜 섹터로는 방위 산업을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섹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 반도체 공장 두고 있는 업체들 사실 뭐 타격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번이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사이 좋게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는 바이든이 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엎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바이든의 힘이 빠진다면 트럼프 진영이 일어설 것이고 친환경 쪽이 악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란이 껴버리면 이란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또 슬쩍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제재받으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올라가면 항공유 부담도 있을 것이다 해서 또 항공 섹터 우려감도 내비칩니다. 또 이런 전쟁 이슈 있는데 쉽게 여행 못 가죠. 그러니까 여행 섹터도 타격받을 수 있다. 뭐 등등의 우려가 있는데 오로지 웃고 있는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곡창 쪽에 뭐 혹은 곡물창고 쪽 이런 데 공격받다 보니까 사료 비료 그리고 가스 쪽으로 이건 주식 기준입니다. 기업에게는 또 어떨지 모르겠으나 주식 기준으로는 가스 쪽도 지금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한 달 사이에 50%가 올랐습니다. 전쟁의 반응을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에너지가 지금 가스 쪽이라는 거고 이쪽이 올라가면 비료, 사료, 가스 이런 쪽의 기업들이 트레이딩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장기 트렌드는 결국엔 방산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순서들이나 움직임들이 이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다 보니까 이제 생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 그만큼 어떤 이렇게 한번 테마성으로 튀었을 때 주가의 연속성은 그만큼 좀 짧아지는 감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엄청 짧아요. 이거 예. 진짜 트레이딩이고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을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여기는 진짜 약간 X줄 타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 아무래도 아니 박앤컨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 회사 그 채널이다 보니까 그냥 자체 필터링 하는 거죠. 이 자체 검열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노예 근성. 회사의 노예로서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그래 혹시나 해서 왜냐면 욕하셔도 오늘 돼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뒤에 약간의 그런 비속어가 섞인 경제 용어가 하나 있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심할서 쓰고 박앤컨은 다음 주부터 못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바이. 네네. 네.
자, 돈에는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딱 떠올리게 해줬던 게 방산, 러우 전쟁 이후에 방위 산업의 실픈 호황 얘기 참 맞지?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법서 국사학농고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로마 병법서. 그냥 이거는 이제 포털에 인용된 글을 그 봤는데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국사학농고라는 제목에 국사학농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국사학농고. 평화를 위한다면 결국 내 안전을 지킬 무언가를 마련해 두라는 거죠. 네.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있었을 때 호신무기 엄청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쟁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나를 지킬 만한 무기체제 구축에 전 세계 국가가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게 세계 국가의 하나의 위시리스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미 지난번 전쟁 때부터 맞아요. 자원을 자체적으로 음. 공급하는 거랑 이런 무기 체계 갖추는 거 트렌드가 됐죠. 탈세계화를 자극한 게 바로 전쟁이고 방산의 장기 트렌드를 만들어준 것도 전쟁입니다. 네.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각국은 방위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산 쪽 무기가 뭐 찍어낸다고 핸드폰처럼 빨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워낙 긴 시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뭐 투자를 하고 받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 얘기는 있지만 유럽 수준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종전 이후에 다시 무기 창고가 다 털렸잖아요. 탄약이랑 이런 네. 것들이. 이걸 다시 다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폴란드만 해도 이제 전투기 23기, 자주포 54문, 주력 전차 264대를 우크라이나에 줬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전력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걸 채워야 되니까 우리랑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도 무기 수주를 내면 엄청나게 무기 발주를 내면 오래 걸리고 워낙 레벨도 높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조금 빨리빨리 그것도 있고 가성비가 좋지. 좋은 네. 걸로. 그래서 FA-50 병 전투기나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쪽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목이. 뭐기? 근데 과거랑 방위 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납기가 길어도 막 프리미엄, 성능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당장 채워서 서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가성비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이런 한국의 방산들이 나름의 기회를 잘 잡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목이 아프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동안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자랑하던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이잖아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아이언돔이 뚫렸네, 뭐 했네,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아이언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마스 측이 막 갑자기 미사일을 1,500발, 2,000발씩 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저도 이번에 이 분쟁 그리고 전쟁을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말인데 이 세계에서는 숫자가 진리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체계가 아니어도 이런 재래식 무기여도 한 1,500발, 2,000발씩 그냥 때려 부으면 그게 질이라는 거지. 그게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는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은 좀 덜고 하다 보니 요즘에 이런 어떤 무기 체계나 패러다임,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좋은 첨언이었습니다. 네네 숫자가 질이다 뭐 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방에 팔면 마진이 한 자릿수 많아봐야 1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로는 20% 30% 이렇게 네. 가니까 지금 이러한 전쟁의 전운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한국 업체들에게는 분명 장기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씁쓸하죠. 네. 그리고 우리 사실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방위 산업 업체들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거기에다가 뭐
뭐 납품을 하는 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쿠션만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무기를 지원하다 보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우방국 각각 우방국들의 창고가 이제 다시 비게 되니까 거기를 채워 넣으려면 어떤 수주 산업인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씁쓸한 게 이 전쟁 일어나고 나서 한번 저희 ETF에도 그 미국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가 있다 보니까 한번 시세 차트를 봤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씁쓸함이 있지만 어쨌거나 또 주식시장에게는 또 이러더라. 네, 까지 간접 홍보 해봤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참 주식 대응은 어려운 것 같아요. 못하지.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런데 또 심리를 읽어야 되는 시장이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정말 대응이 어려운 게 주식시장.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생활경제는 오늘은 워낙 맨날 의무라는 얘기만 해준다고 뭐라 해가지고 네. 진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좀 가벼운 신조어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잠깐 봤더니 오늘도 우울하더만. 하다 보니 그렇대요. 신조어를 찾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신조어들이 많은지. 네, 일단 한번 네. 여러분 이게요. 저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신조어나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이 맞아요. 드신 분들 그래야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통해요. 이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열받으실 수도 있지만 네. 기사들 보시면 댓글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많긴 한데 네, 되게 이제 신조어 힌트를 주는 댓글들도 많기 때문에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 중에서 하나의 좀 추세라는 거를 발견을 했죠. 스톡런부터 시작할게요. 주식 계좌로부터 탈출한다고 할 때 스톡런. 스탁런, 그치. 스톡런. 이게 약간 뱅크런이랑 유사한 거지 느낌은. 근데 이건 뭐 달리 스탁론은 들어봤어도 주식으로 대출 받는 건 들어봤어도 탈출하는 스톡런. 스톡런. 그 다음에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주주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주런. 주주들이 이제 주주런 도망간다. 괜찮다. 주주런. 그 다음에 이거는 일코노미. 1인의 본인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워낙 1인 가구가 오케이. 늘어나니까 일코노미. 가용비는 많이 이미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넣었습니다. 가성비랑 유사한 느낌인데 이제 가격 대비 용량이 많을 때 가용비 좋다. 뭐 혹은 누리꾼들은 요즘 짐승 용량이에요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고 막 맨 요즘- 밑으로 가볼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탕진잼 보이시죠? 이건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혹시나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탕진잼 이러면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넣어봤어요. 자기 합리적인 소소한 소비로 스트레스 해소로 돈 쓰는 것을 네. 말합니다. 저도 종종 해요. 나 이거 샀어 탕진잼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네. 비속어. 이것도 꽤 오래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전 너무 놀랐어. 친구가 뭐뭐 비용이야 라고 할 때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걸 욕처럼 안 쓰죠. 그냥 뭐 그냥 라이트하게 쓰는데 네. 스트레스 받아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친구한테 술 산다고 불렀어. 땡땡 비용이야 라고. 그러니까 보상 심리, 내 네. 기분이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이것은 그냥 가벼운 네. 신조어들이었고 저 가운데 색깔 있는 것을 보시면 만성적인 이제 청년 실업이 워낙 이제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좀 씁쓸한 신조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티슈 인턴 이거 너무 속상했었어.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 정직원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일회용처럼 티슈처럼 쓰고 버려진다는 뜻에서 티슈 인턴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너무 씁쓸하지. 그리고 부장 인턴. 마치 부장님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을 계속해서 인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이런 식으로. 회사 나쁜 놈들. 그러니까 왜 기업체 부장만큼 정규직전환을 안 해주는 거야? 뽑아놓고. 그리고 흑턴과 금턴은 아시겠죠? 거의 뭐 배경이 있어서 쟤는 따놓은 당상이다, 인턴인데 정직 채용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턴은 전환율이 높은 정직 전환율이 높은 인턴 자리를 금턴이라고 하고 흑턴은 아무 배경 없이 배경이 없는 흑수저 인턴을 빗대기도 하고 단순 노동만 하는 인턴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거 너무 신박하더라. 호모 인턴스.
각종 스펙을 쌓아도 정규직 채용이 안 돼서 거의 인류의 진화처럼 인턴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호모 인턴스. 그러니까 요즘에 인턴 분들도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스펙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인턴 경력도 화려한데 이게 신규 채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도 너무 많고 거의 진짜 약간 그 부장 인턴처럼 약간 사무직에 되게 빠삭해.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정규직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진짜 업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결국. 뭐 인턴 낭인, 인턴 삼수생.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서 관련한 용어들도 생깁니다. 서류 과점이라고 해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계속 탈락하니까 서류 통과만 돼도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류 과점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거는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공계에 비해서 이제 문과 출신들이 좀 취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줄여서 문송합니다. 이건 이제 워낙 뭐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인구론이 있는데 인문계 90%가 논다라는 걸 줄여서 인구론. 아, 인문계 90%가 논다 해서 인구론. 그리고 문과로서 씁쓸해. 굉장히 슬프네요. 우리 다 문과인데 지금. 전화기는 웃는다라고 해서 전화기가 뭐야 했더니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이쪽 취업자들은 좀 취업이 쉽대. 그래서 문송합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뭐 웃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청년 실업이 얼마나 지금 만성화됐는지도 느낄 수 있고 이 문과로서 그리고 인문학도로서 한마디를 하자면 한때 우리나라에 그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능력을 가지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한때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인문학 관련 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뽑는 거 보면 다 이공계야. 돌아오겠죠. 그런 시기도. 전화기는 네. 웃는다. 신박하네요. 아까 이제 롱 팀장님 얘기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턴분들의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고 네. 하잖아요. 명문대 출신인데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과외 시장이 유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과외해줄 만한 사람 찾기가 너무 쉬워진 거지. 아직 취직이 안 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월 과외비 뭐 60씩 받던 게 이제는 30씩 이렇게 반토막이 공급이 났다. 너무 초과되는구나.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정말 사회 현상 하나에서 퍼져나가는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오늘도 하다 보니 좀 씁쓸한 신조어를 전해드렸네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상들을 좀 이렇게 간추리고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카드 뉴스로 다시 만들거든요. 카드 뉴스를 그 네이버 취준생 1위 카페 독금사에다가 이렇게 매주 올려요. 아마 이번엔 독금사 회원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보신다면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분들이 다 공감 안 하고 뭐 우리 취업 잘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네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옛날보다 지금 취업이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이 방송계 뚫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서류 과집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처음에 아나운서 준비생이었으니까 1차가 서류가 아니라 카메라 테스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테가즘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해도 정말 기뻤거든요. 한 30번씩 떨어지니까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해도 되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몰랐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그때는 서로 모를 때 오디션을 봤던 경력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전 회사. 그때 너도 오디션 보지 않았었어? SBS, CNBC? 거기 갔었죠. 그때 당시엔 서로 몰랐고요. 나중에서야. 그때는 카테가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1차에서 광탈했거든요. 그때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카메라 테스트 1번이었어요. 아 진짜? 네, 1번이었는데 난 지금 기억이 나. 아니 여러분 CNBC 관계자 여러분 지금 안 계시겠지만 1번이었는데 아니 나한테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얘네들이 나를 가지고
오디오 테스트를 하더라고. 일본은 그러니까 좀 나는 그래.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 얘네한테는 그냥 오디오 이게 테스트였던 오디오 거야. 테스트인 거야. 자, 2번부터 시작인 느낌? 어... 물론 내가 못해서 떨어진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당시인 줄은 몰랐지만 기억은 나네요. 왜냐면 그게 CNBC가 오픈 스튜디오였잖아요. 아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그 다 넓은 앉아 있는데 사무실 가운데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하라고. 건데. 그리고 오디오 테스트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막 이거 되겠어? 처음에 남자들이 먼저 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 지금 엄청 그래서 긴장되겠다. 머니투데이 방송 가서 CNBC의 시청률을 이겼다. 그럼요. 상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CNBC에 있다가 거기서 뭐 저는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네. 그렇게 아이. 기회를 얻었다가 거기서 이제 살짝 발만 디뎠고 머니투데이 방송 와서 저희 회사랑 이렇게 시너지가 빰빰 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흥분했네요. 그러게요. 서류가 좀 하니까 카테가 좀 생각나가지고 참 과거 일인데 그렇게 아직도 남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처였어 나한테는. 됐습니다. 상처분인 CNBC. 내가 저기는 이겨야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씁쓸한 그런 이슈들과 또 신조어들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오늘 덕수궁 그런 돌담길 말이었죠. 걷고 싶었는데 음.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날도 안 좋고 해가지고 취소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요 근래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잖아요. 네. 이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서 그래도 좀 심란한 마음을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원님이 계시는 병재님이 계시는 공간은 이제 날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부산은 조금 더 따뜻하겠죠. 그렇겠죠? 네. 주말도 좀 힘들었던 일주일 좀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